자, 이번에는 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 뭐니 해도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변화는 또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거니까 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천간으로 나뉜 이상 오행의 생각은 조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오행으로 논하던 것을 천간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천간에서 이제 다 다루게 됩니다. 물론 천간에서 충돌이 난다면 그때는 또다시 상부 법원에 해당되는 오행으로 가서 해결을 봐야 되겠네요. 그러나 지금은 충돌 날 일은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표를 보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이 목화토금수, 그렇죠? 따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이 양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갑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갑이라고 하지 왜 갑목이라고 써놓는가? 이것은 말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것입니다. 갑 그럼 다 알죠? 갑이 어차피 목이니까 갑목 그러면 됩니다. 글로 썼을 때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간 강의를 보시는 수준이라면 아마도 좀 초보적인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이 입에 붙어야 됩니다. 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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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목 이렇게.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써놨을 뿐 사실은 목은 없어도 된다. 아무 의미 없다. 군더더기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자, 갑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갑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갑이 의미하는 것이 갑은 동물을 나타냅니다. 동물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물질이 동물이 되겠죠. 자, 동물 반대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식물인가요? 광물인가요? 애매하죠. 반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대로 봐야 되겠죠. 자, 목의 양이 동물이라면 목의 음은 뭐겠느냐? 식물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의미를 보게 됩니다. 자, 을이라는 글자를 우리는 식물이라고 간주합니다. 오래전부터 화촌이 뭐 이런 얘기를 해왔죠. 넝쿨, 덩굴 이런 얘기도 하고. 갑은 소나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하근충 선생의 주장입니다. 하근충, 대만에서 생존했다가 세상을 떠나신 하근충 선생이 이러한 정리를 했는데 이보다 더 탁월할 수는 없다고 나홍을도 생각하고 이 공식을 수용을 합니다. 자, 목이 음이 되었을 때는 식물이 되는군요. 식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멈춰 있는 것입니다. 멈춰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동하지 않는 것, 부동, 정지된 상태, 이런 물질을 말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물도 을입니다. 물론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 되겠네요. 물체,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또 용어를 좀 더 다양화시켜 봅니다. 결국 고정된 물체가 되겠군요. 이것이 을의 본질이다. 본질은 뭡니까? 근본적인 그 원래 성질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갑은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물이니까 동물은 진동하는 걸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동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뭐 코끼리 아니면 강아지 또는 뭘까요? 뭐 진해, 산골엔 진해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동물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니까. 그러면서도 자동차는 동물이라고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건가요? 물론 시동 걸고 진행할 때 얘기입니다. 동물이죠. 아, 동물이네요. 배도 출항하면 동물이 됩니다. 서 있을 때는 식물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움직임이 갑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운동하는 것. 물체가 움직이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이것이 갑입니다. 그러면 자, 자동차가 서 있을 때는 식물입니다. 을이군요. 굴러가면 갑입니다. 얼른 들으면 그럴싸하죠. 그런데 사실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을에 갑이 추가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맞죠? 네. 을에 갑이 추가되는 것이지 을이 갑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이 우리가 사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음을 떠나서 양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음양론으로 생각해 보죠. 음을 떠나서 양이 존재한다면 음양은 분리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음양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아마도 못 들어봤어야 되겠죠. 그건 이미 음양이 아닙니다. 분리되면은. 어쩌면 또 하나의 음양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음양입니다. 그래서 분리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갑과 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길가에. 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손자가 놀다 넘어질까봐 돌멩이를 들어서 길 아래로 던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을이고 던졌을 때, 움직이게 되었을 때 플러스 갑이 된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좀 있겠는데요? 뭐가요? 갑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럼 어쩌란 말이요? 지금은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에 사주 풀이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의 본질이 뭔가요? 움직임이죠. 움직이는 성질이 물질에서 일어나면 거기에 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을이 없는 상태에서 갑은 존재할 수 없나? 그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어디가 찾아볼까? 국내해본 결과 목이 음양으로 나뉘었을 때 양으로 나뉜 목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아무 물질을 의존하지 않고서 움직임이라면 그래도 갑에 가까운 것으로 바람을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람이 그냥 그대로 독립적인 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움직일 때 바람이 일어나죠. 빨리 움직이면은 센 바람, 느릿하게 움직이면은 느릿한 바람, 즉 공기의 움직임을 우리는 바람이라고도 하는데 그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갑의 독립된 형태로 이해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을은 안 움직이지만 갑은 움직입니다. 걱정되시는 게 있나 모르겠네요. 원래 목은 나무인데 자동차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동차는 뭡니까? 철, 금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나중에 어떻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미리 다 크게 일을 벌리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제 걱정을 해주시다니요. 실은, 오행으로 볼 때와 십간, 천간으로 볼 때는 관점이 다릅니다. 사주로 볼 때는 또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오히려 공부하는 우리 명리학도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거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오행론이 있고 천간론이 있지 오행론이고 천간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만 혼란이 없으면 충분히 천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모든 만물은 식물이구나. 건물, 63빌딩, 지구까지? 네, 지구까지. 지구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구는 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행으로는 토입니다. 그러면 십간, 천간으로는 토라고 안 봅니다. 물질, 을로 봅니다.
천동설, 지동설.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죠. 자, 지동설. 이전에 천동설. 천동설일 때 지구는 가만히 있습니다. 식물이죠. 어느 순간에 지혜로운 학자들에 의해서 지동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땅은 뭐가 됐나요? 동물이 됐네요. 그러면은 이 동물이구나. 땅이 움직이는구나. 식물과 동물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 재판도 했어야 됐고 또는 목숨을 잃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결국은 진리가 승리를 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부를 보면서 모든 만물은 을이다, 이런 정리를 내려봅니다. 심리적으로 들어가면은 을은 굉장히 치밀한 게 나오는데 모든 만물은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차차 생각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갑을, 을을 목의 음양으로 정리를 했으므로 다음에는 화도 생각해봐야 되겠죠. 화가 양으로 되면은 병이 되고 음으로 되면은 정이 됩니다. 그리고 병의 속성을 광선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냥 광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냥 광이죠. 선보다는. 광인데 두 글자로 만들면 말하기도 좋고 읽기도 좋습니다. 병은 광이야 하는 것보다 병은 광선이야.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단어들은 두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은 뭐냐? 정은 열입니다. 기자는 빼도 됩니다. 빼는 게 더 편합니다. 사실은. 그냥 광열 이러죠. 뭐 태양광, 태양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나 두 글자씩 짝을 맞추다 보니까 열기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열기와 광선은 화의 음양입니다. 열기에서 광선이 나온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광선 그 자체로서도 또 독립할 수가 있겠죠. 엄청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빛, 모든 속도의 기준이 되는 태양계에서 또는 지구에서의 그 빛이라는 것은 병에 해당이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구나. 의식세계까지도 빛으로 논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참 밝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밝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얼굴에 물광이 막 난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지혜가 밝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좀 멍청하면 뭐라 그럽니까? 티미하다 그러죠. 경상도 방언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티미하다, 흐릿하다. 사람 겉으로 봐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각이 느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를 밝은 의식으로 또 정신세계로 나아가서 신명, 영적인 세계까지 매우 빠르다고 보고 쉽게 사라지기도 하는 걸로 병화를 인식합니다. 하건충 선생이 알려준 천지의 비법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서 후학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개성 발전하지 못한다면 빚지는 겁니다. 선학들께 빚지면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병은 정신세계와 같다. 밝다 그러죠. 지혜가 밝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어두우면 망상이 되고 지혜가 밝으면 빛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후광, 머리 뒤로 그 광선을 그려놓죠. 상징적으로. 실제로 사람 머리에서 빛이 나겠습니까? 로봇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굉장히 의식이 밝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병의 상태라고 봅니다. 정은 그럼 뭐냐? 화에서 음으로 자리 잡은 것은 정열로 본다. 정열은 열정이죠. 열정, 정열 이렇게 됩니다. 앞뒤만 바꿨을 뿐인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자, 지금 명리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천간 공부하고 계신 거죠. 천간 공부를 하려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열정에서 옵니다. 열정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쇠를 녹이는 것은 빛입니까? 열입니까? 열이죠. 어둠을 타파하는 것은 빛입니다마는 쇠를 녹이는 것은 열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의식세계를 우리는 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경금은 주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쇠덩어리 같이 견고한 이 에고, 자존심 덩어리를 뭘로 노골노골하게 만들겠습니까? 열정입니다. 학문을 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이치를 사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을 위해서 정리하고 설명해주는 이런 노력들 다 정화의 열정에서 온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추진력이 나타납니다. 추진력이라니. 열정은 추진력을 수반합니다. 자동차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출발합니까? 엔진에 시동을 걸고 붕 하고 소리 한번 날 때 추진력이 생기죠. 그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을에게 움직이기 위해서 추진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빛일까요? 열일까요? 당연히 열이죠. 왜 그렇습니까? 빛은 추진력이 아닙니다. 열이 추진력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달리려고 자꾸 엑셀레이터를 밟다 보면 엔진에 무리가 가죠. 불이 붙습니다. 그것 또한 열입니다. 자, 이렇게 정은 추진력이 있구나. 그래서 사랑에 사랑의 눈이 멀었다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눈은 초롱초롱하고 얼굴은 광택이 난다고 합니다. 결국은 정열, 그렇죠? 열정이 속에서 불태웠기 때문이죠. 노력을 하는 것도 정열에 속합니다. 정열이 없는 사람은 만사가 귀찮습니다. 일주일 내내, 좋은 직장은 5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토요일 날 하루를 뭘 하느냐? 에어컨 켜고 리모컨 들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죠. 거기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은 어디 갔습니까? 회사에서 다 쏟아버렸죠. 이제 나만 열정이 없습니다.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력은 이런 때는 노력할 게 없죠.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다만 뭘 할 때는 열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화의 바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하다는 것은 병의 매우 빠르고 쉽게 사라지는 것과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병과 정은 또한 상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행은 화가 수랑 상대가 되지만 천간에서는 병이 정과 상대가 되어서 광과 열, 광선과 열기로 서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네요. 촛불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촛불이 밤을 밝히죠. 밤을 밝힐 때에는 빛이 됩니다. 병의 역할이네요. 촛불 쳐다보다가 심심하면은 은행을 구워먹습니다. 은행을 가을에 주워놨더니 겨울에 긴긴 밤에 촛불 켜놓고 할 일이 없어. 옛날 얘기입니다. 은행을 껍질을 살짝 깨가지고 이쑤시개에다가 꽂은 다음에 촛불에 올려놓으면 그게 구워집니다. 모르셨나요? 재밌습니다. 구워지면 까먹습니다. 시간 보내기 그저 그만이에요. 이때 이 촛불, 그때는 열로서 역할을 한 거군요. 빛과 열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그래서 그걸 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병화정화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금은 어떻게 볼 것이냐? 오행에서 금. 또 이것이 음양으로 나눠졌을 때 양은 경이요, 음은 신이다. 다 아시죠? 그 정도는. 그 정도 상식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양의 금을 고체라고 써놨습니다. 물론 한자로만 써놨습니다. 웬만하면 이 한글로 음을 달기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금은
흑채라고 했습니다. 고채와 흑채, 다 뭔가 채자가 붙어 있네요. 고채란 무엇인가? 아주 견고한, 그렇죠? 굳을고자입니다. 견고하다. 사실은 경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정신세계로 본다면 주체, 사주로 본다면 일간, 십성으로 본다면 비견, 이것이 경입니다. 그래서 경을 자라고 말하죠. 자, 사물의 주체입니다. 모든 사물의 주체는 다 경입니다.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불성은 부처가 되는 성분을 말하겠네. 자유, 이 자유는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유화독존은 불교적인 말이 좀 느낌이 좀 나네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적어도 경에다가 이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유화독존은 극히 자유로운 존재고 불성이고 사물의 주체가 된다. 이 몸의 주체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몸은 그동안의 설명 앞에서 한글로 봤을 때 뭘까요? 몸은 물질이죠. 그러면 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도 하나의 물체라며 고체니까 네, 정신적인 형체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정신체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정신체가 사물의 주체가 됩니다. 의지를 갖는 거죠.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주체가 됩니다. 식물인간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식물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몸이 의지대로 안 움직이는 걸 말하죠. 그것이 식물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인간은 의지가 없나요?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이제 그때는 시신이겠죠. 식물인간조차 고체인 경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식물인간을 거의 수십 년 있다가 깨어날 수 있다 그래요. 아주 희귀한 일이지만 있는 일이랍니다. 깨어났을 때 그의 말을 들어보면 옛날에 식물인간 시절에 몸은 못 움직여서 죽은 것처럼 있어도 말은 다 들리더랍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못 움직인다고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게 바로 고체입니다. 나오라 그러면은 예 하는 이 존재, 이게 바로 경금입니다. 그것이 불성이고 유화독존입니다. 이보다 견고할 수는 없다. 어떻습니까? 자존감. 자존감은 상처를 받으면 안 되죠. 사실은 자존감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나 자신, 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존재, 그게 자존감이거든요. 그게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가 경이구나, 금의 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과연 형체도 없는 것이 고체라는 이름을 땄구나. 물리학에서 말하는 고체는 이 고체가 아니죠. 얼음 같은 딱딱한 사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을에서 식물이라고 해놓고 또 고체라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설명 듣고 보니까 좀 다른 얘기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은 이런 정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은 왜 흑체라고 했을까? 흑체가 무엇인가? 금은 동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그것은 금은 동굴은 영어로 블랙홀을 한자로 이렇게 뜻으로 바꿔놓으니까 흑동이 됩니다. 금은 동굴이죠. 블랙홀, 금은 동굴 같은 말이죠. 자, 신금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깜깜한 존재입니다. 어두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용력을 소유욕 같은 걸로 대신 대체해 봅니다. 욕망이죠. 중생심. 중생은 무엇입니까? 미혹한 존재들. 좀 불교 상식이 좀 약하신 분들이 중생 그러면은 그냥 사람한테 말하는 줄 아는데, 그냥 일체 만물 다 중생입니다. 모든 생명체 아닙니까? 모든 생명체 다 이게 중생입니다. 큰 동물, 코끼리, 고래부터 작은 동물, 아메바까지 다 중생입니다.
탐욕을 의미하고 생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금의 본질입니다. 속성이죠. 그래서 흑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흑체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블랙홀을 떠올리면 됩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도 블랙홀은 볼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블랙홀 존재를 증명합니까? 빛이 어느 지점에 가다가 사라져버려. 모든 빛이. 그 사라져버린 지점을 잘 그어보니까 둥구스름해. 구멍 같아.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붙였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자, 흑체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물, 빛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빛을 반사시키는 것은 색깔이 있죠. 반사시키지 않는 빛은 뭡니까? 흑체, 펜이 있다. 검은 펜. 빛을 다 흡수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광학적인 이론이 그렇죠. 검은색은 빛을 반사하지 않는다. 그 말은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조차 다 빨아들인다면 정말 엄청난 탐욕이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빛은 뭡니까? 이제 공부했으니까 광선이군요. 병입니다. 신은 병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빨아들일 게 있어야지. 거머리는 뭘 좋아합니까? 따뜻한 피를 가진 동물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병과 신이 서로 만나는 인연이 있나요? 좀 기초 있으신 분은 아시죠? 무슨 관계인지. 네,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합의입니다. 신은 빨아들이는 존재, 병은 퍼붓는 존재. 궁합이 천생연분이네요. 궁합 얘기했다고 해서 또 일간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흑체란 모든 걸 소유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신금은 질투심도 많고 경쟁심도 많고 자존심도 많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과 비교가 되었을 때 경은 하얀색입니다. 네, 신은 깜장색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멋진 사람이군요. 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주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냥 천간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릅니다. 신금은 빨아들입니다. 저장을 합니다. 여름에 곡식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빨아들였기 때문이죠. 무슨 능력으로? 신금의 능력으로. 아시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지식이 쌓입니다. 습득이 됩니다. 지식을 빨아들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신금의 능력으로. 탐욕은 싫으십니까? 공부는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게 이율배반입니다. 탐욕으로 오면 다 탐욕입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면 내가 공부하는 것은 지식습득이고 학습이고 학문이지 탐욕이 아니야. 뭐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믿고 살죠 뭐. 그러나 사실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식적 탐욕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이것이 바로 금의 음양을 가지고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얀 경과 까만 신이 같이 존재합니다. 언제나 뭐랄까 누군가 유혹이 미끼를 던지면 덥석 물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경이 자꾸 자제하겠죠. 신은 자꾸 받으라고 그럽니다. 뇌물 먹고 직장 떨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뭐 장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나는 고고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함부로 생각하면 말하면 안 됩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은 수를 생각해 봅니다. 수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물수. 수가 음양으로 나눠졌을 때 양은 임수가 되고 음은 계수가 되는군요. 임계입니다. 임은 어떤 속성이냐면 기체의 속성이 됩니다. 그러면 계는 액체의 속성이 되는군요. 그러고 보니 이름이 재밌어요. 채자 돌림이에요. 누가? 금수가.
예, 금수는 묘하게도 이름 자체가 하근중 선생이 채자 돌림으로 붙여놨어요. 신기해요. 이런 게 신기합니다, 저는. 자, 우선 계를 생각해 볼까요? 액체니까. 액체는 우리는 늘 항상 접하는 거죠. 액체가 뭡니까? 어떤 물질의 액체입니까? 물. 네, 그렇습니다. 물. 또 뭐가 있나? 기름. 석유. 석유는 뭔가요? 액체. 수은은 어때요? 상온에서의 수은, 액체. 이런 것들이 다 액체입니다. 액체라고 그래서 꼭 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워터. 그것도 액체의 일부분이지. 주유소를 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주에 화가 필요하면 주유소를 하라고 그래라. 왜? 그 불을 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겠거니 했었죠.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불을 파는 게 아니죠. 불에 연료를 파는 거지. 네, 착각이었습니다. 결과를 너무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던 거죠. 오버한 겁니다, 말하자면. 액체와 의미, 물과 기름 다 액체입니다. 모든 액체는 혈액도 포함해서 액체로 일단 보고 생각합니다. 액체는 물과 같습니다. 물과 같다는 얘기죠. 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 있죠. LPG통 아십니까? 20kg짜리 보통 가정용 있죠. 시골에서는 다 그런 걸 씁니다. 도시가스는 뭐 그러냐, 관을 따라서 공급이 되겠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네, 가스가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흔들어 보면 찰랑찰랑 소리가 납니다. 액체 소리가 납니다. 사실은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은 아니네요. 물처럼 된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LPG가 무슨 뜻이냐고 찾아봤더니 액화석유가스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더군요. 액화된, 물화된, 그죠? 액체화된 가스다.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어 있었습니다. 물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로 만드는 것들, 액체들은 전부 다 개와 같구나. 압축률이 굉장히 좋겠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소유욕을 저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깊이 숨겨서 보관하는구나. 이게 다 개입니다. 자, 생명이 탄생하려면은 잉태가 돼야 되겠죠. 잉태가 되려면은 정액이 필요하죠. 사실은 정자가 필요하죠. 정자는 어떤 물질인가요? 액체. 그렇죠. 그 액체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까? 그 정보가 인연을 만나서 생명으로 되었을 때 그 압축이 촤르 풀리면서 적어도 뭐 인간의 역사 30억 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다 그 안에 녹아있다 그러죠. 이런 것이 액체의 다양한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장성입니다. 신금이 빨아들이면 저장을 합니다. 개수가. 그러네. 그래서 액체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많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고체가 더 많이 저장합니까? 액체가 많이 저장합니까? 하면 액체입니다. 얼음과 물, 물이라는 걸 가지고서 액체, 고체, 기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물질 중에서. 물이 고체가 되면, 딱딱해지면 비중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물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얘기죠. 물에 뜹니다. 뜬다는 얘기는 조직이 물보다 덜 치밀하다는 얘기죠. 틈새가 많다는 얘기죠. 자, 고체가 액체보다 저장성에서 떨어진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액체라는 이 존재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자, 임수는 기체라고 그랬습니다. 공기와 같은 존재다. 기체 이랬습니다. 그럼 헷갈리는데 충돌돼요, 선생님. 뭐가요?
갑이 바람이라며요? 바람은 공기 아닙니까? 임은 공기라며요? 이거 곤란한데요. 그러네요, 또 그것도. 에? 자, 변명합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겠어요?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예. 기체가 공기인 것은 산소, 질소, 뭐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네,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공기입니다. 움직일 때에는 그때 값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됐죠? 이렇게 도망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반들한테 써먹으십시오. 배운 걸. 오늘 배운 거는 내일 써먹자. 써먹어야 내 거가 된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공기와 같은 형태, 유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동은 이미 값이 추가된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움직일 수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공기란. 자유로운 탐색이 또 정신적으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공기는 걸림이 있나요? 자유는 걸림 없죠. 그래서 공기, 자유, 서로 소통이 되겠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공기는 어디나 가득 차 있습니다. 적어도 지상에. 우주 밖은 모르겠어요. 지상에. 이렇게 공기, 기체라고 하는 존재, 기체입니다. 기체. 이 존재를 잘 이해하고 이것이 기체 같은 것은 물의 수의 양이고, 물이 아니고 수의 양이고, 액체는 수의 음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만 정리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토가 맨 밑에 와 있죠. 이것이 만약에 오행 설명이라면 토가 중간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간 설명입니다. 토가 맨 밑에 와 있는 이유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글자 선택, 배열할 때도 의미 있게 해보자. 이것이 낭월의 주의입니다. 무토와 기토로 나뉘는 것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토의 양은 무토요. 토의 음은 기토다. 기토를 생각해보면 토양입니다. 양자 좀 글씨 복잡하죠? 이거 쓰라면 어려울 텐데 컴퓨터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는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자, 여기서 토양이라는 것을 기라고 하니까 이 지표, 지구의 표면적인 곳은 전부 다 기에 가깝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동물이 뛰어다닐 수 있는 집안, 그걸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상징을 보면은 희생적인 봉사를 읽어냅니다. 희생적입니다. 토는 모든 것을 받쳐주고 모든 동물을 덮어주고, 왜냐하면 구멍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살게 만들잖아요. 바다의 개라든지 바닷가에 동굴, 곰이 좋아하는 동굴, 또는 뱀도 뭐 바위 밑에 동굴에 살죠, 겨울에는. 이런 것들을 다 토양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플라톤의 동굴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동굴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집을 짓고 살았겠죠. 집도 그러면은 동굴의 변형이군요. 맞습니다. 동굴엔 입구가 있어야 되겠죠? 입구 없는 게 동굴입니까? 아하, 안 되죠. 집은 입구가 있네요.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굴의 변형이 주택이구나. 뿌리를 찾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행을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행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목이요, 화요, 금이요, 수요. 얘네들 사행을 보조합니다. 왜? 어머니니까. 그러면은 목화금수는 자식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친의 내조라고 이름을 또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토양이 하는 일이고 기토를 대신 이해할 때 끌어다 쓸 수 있는 상징물이 되겠네요. 무는 뭐냐? 양의 토, 이렇게 되겠죠? 토의 양. 토의 양은 무가 중력으로 속성을 갖는다. 중력은 무엇입니까?
사과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존재죠. 비행기가 가다가 멈춰 있으면 떨어지게 만드는 것. 사람이 점프했다가 도로 제자리로 떨어지는 것. 다 이런 데 작용하는 것이 중력이 되겠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또 공기랑 헷갈립니까?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공기는 상황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중력은 오로지 화살표가 아래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알고 있는 중력이 바로 무토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강론을 들어가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중력으로 사물을 관리하는 것이 무토가 되겠습니다. 무토는 통제자, 관리자, 생명의 지배자, 지구의 수호자 이렇게 됩니다. 사행을 관리합니다. 사행을 보조하는 것이 기토고 관리하는 것이 무토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주도적으로, 보조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말할까요? 부친의 외호와 같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먹거리를 벌어올 때 부친의 외호라고 합니다. 부친은 외호하고 모친은 내조합니다. 즉 무가 하는 일을 기가 돕는 거죠. 당연히 토의 음양이니까 분리 안 되겠죠. 분리되면 안 됩니다. 경과 신은 검은 마음 하얀 마음 했듯이 무와 기는 토양과 중력으로서 호흡을 같이 합니다. 화는 광선과 열기로서 호흡을 같이 합니다. 목은 동물과 식물로서, 경과 신은 금의 음양으로서 같이 행동합니다. 또 병과 정은 어때요? 광선과 열기로서 떨어질 수 없죠. 갑과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과 식물로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이 음양으로 나뉜 다음에 천간으로 된 의미를 설명해 봤습니다. 이게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반복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또 다음 이야기에 거침없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